안녕하세요. 네, 객관식 제목의 요거 강의를 시작할 건데 일단 책은 두 가지로 시작이 될 겁니다. 제목의 요약하고 그리고 객관식 제목의 드릴. 제목의 요약은 5판이고요. 객관식 제목의 드릴은 요거는 3판이에요. 요 두 가지 초록색 하얀색 바탕에 초록색 글씨로 된 요 책 가지고 진행이 될 거고 자 일단 제목의 요약에 인덱스 한번 펴볼래요? 인덱스 한번 펴보시면 5쪽부터 시작되는데 개념체계 등이라고 해서 챕터 1에 나오죠. 그 다음 챕터들부터는 제목의 요약에 있는 내용들만 보셔도 돼요. 근데 개념 체계만큼은 시험 직전에 기본서 한번 정독하고 가세요. 알겠죠? 개념 체계는 뭐 제가 이게 객관식 문제에 있어서 이론 이미 기본서에서 다 학습했던 것들을 그대로 다시 읽어드리는 것은 너무 비효율적이잖아. 그리고 그거를 뭐 설명을 추가로 해준다고 해서 여러분이 회계에 대한 이해도가 심화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개념체계는 그냥 요 요약집에 제가 얇게 적어놨거든요.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회계 전반적으로 중요한 내용들만 적어놨으니까 그거에 대한 설명만 하고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OX 문제가 있을 거예요. 제목에 드릴 책 가보시면 앞에 몇 페이지부터 했냐면 9페이지부터 개념체계 이론형 문제 시작되죠. 이 이론형 문제가 뭐냐면 제가 기존에 기출되었던 문제들 있죠. 얘를 지문을 하나하나 다 쪼갰어요. 쪼개고 기준서 번호대로 매칭시켜가지고 걔를 배열을 다시 했어. 배열을 다시 한 다음에 앞에 기준서 번호가 붙어 있는 것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나열을 해놨는데 자 이거 보시면 문제가 꽤 많습니다. 객관식 제목에 드릴래 OX 문제 보시면 개념체계 쪽은 한 400문제가 좀 안 될 거예요. 예전에는 400한 80문제 정도 됐었는데 한 100문제 정도 줄였어요 제가. 너무 지엽적이거나 이런 건 뺐고 그리고 376문제 정도 있는데 이거는 뭐 충분히 보시면 여러분 보시면 그 말문제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다만 이제 그런 생각은 좀 해보셔야 돼요. 요거를 OX를 충실하게 푼다 라고 하면 기본서 정독하고 요거까지 풀고 나면 1차 시험 대비용으로 개념체계 말문제는 분명히 풀 수 있을 거야. 다만 이제 개념체계가 두 문제 나오는데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할 것인지 여부는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사실 개념체계는 이거 OX 문제는 제가 왜 실어놨냐면 여러분 기본서 읽고 나서 테스트할 게 없잖아. 혼자 한번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 게 맞는지 아닌지 테스트할 게 없잖아. 왜냐면 그 개념체계 이론형 문제들 보면 오지선다형으로 돼 있는 거 보면 뭔가 기존의 개념체계 문제들을 1년에 두 문제 정도 나오고 어느 해는 안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10개년치를 다 그대로 기출했던 거를 다 뽑아온다고 하더라도 한 20문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문제 수가 좀 부족하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이거를 테스트하기 좀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메타인지라고 하죠. 내가 아느냐 모르냐 틀렸냐 맞느냐 이런 거를 테스트하기 위한 목적으로 376문제를 만들어 놓은 것이지 요거를 진짜 열심히 봐서 달달 외우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개념체계 문제는 물론 지엽적인 거 기존에 있던 480문제가 되는 정도에서 100문제 정도 지엽적인 OX 문제는 다 뺐어요. 시험에 나올 것들만 이렇게 실어 놓긴 했는데 사실 뭐 얘를 보든 안 보든 시험 직전에 전날 개념책의 기본서에 있는 내용 읽고 들어가면 개념책에 맞출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이 판단을 알아서 좀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강의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일단 계산 문제 먼저 풀 거예요. OX 문제는 나중에 제가 뭐 공개 특강을 올려드리든 아니면 요 강의 마지막에 올려드리든 시간을 봐가지고 그거는 알아서 결정을 할게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단기가 지금이 9월이죠. 9월인데 9월에 준비하실 게 OX 문제 같은 이론형 문제가 아니야. 이론형 문제는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 너무 쉬운 거. 이거 공부할 필요 없죠. 그냥 기초 지식만 있으면 풀 수 있는 그런 이론형 문제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가 계산 구조 묻는 거. 이런 거는 계산 문제 풀다 보면 저절로 숙달이 돼가지고 예를 들어 뭐 재평가 잉여금은 기타 포괄 이익으로 인식한다. 뭐 이런 거 있지. 요런 뭐 너무 쉬운 사례를 들어드렸지만 이런 것들이 실제로 시험에 나온다고요. 이런 것들은 계산 문제 풀다 보면 저절로 습득이 돼가지고 말 문제 따로 준비하실 필요가 없죠. 자, 얘네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어려운 거 있지. 이거 저도 못 풀어요.
이거는 기준서에 말 문장이 엄청 많기 때문에 그중에 어디 저기 구석에 있는 지엽적인 거 갖다가 문제화 시켜 놓으면 저도 기준서 찾아보기 전에는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대체로 감은 있지. 그 감을 가지고 찍고 한 95% 정답률은 나오겠지, 저니까. 근데 설명할 수 있고 그 이런 쪽 배경까지 이렇게 다, 그리고 예외적인 것까지 다 이렇게 언급해가면서 설명을 할 그 정도의 내용은 안 된다는 말이지. 이런 것들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회계사들도 틀려요. 이런 건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냥 틀려요. 그냥 틀리는 거야. 왜냐면 이런 거 맞추려고 공부하다가 시간을 너무 많이 쓰게 되면 계산 문제 공부할 시간, 그리고 다른 과목 공부할 시간을 뺏길 수가 있어요.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 9월이니까 요 계산형 문제 위주로 학습을 할 겁니다. 얘가 훨씬 중요해요. 얘가 훨씬 중요하고 제목에는 계산 문제 비중이 90% 가까이 됩니다. 많으면 95%까지도 돼. 그러니까 얘 위주로 공부하시는 겁니다. 알겠죠? 얘 위주로 공부하시고, 자, 그리고 요 개념책에 지나가서 보면 이제 재무제표 표시 챕터가 있고, 제목의 드릴 책에 챕터 3 가봐요. 챕터 3 가보시면 재고자산 챕터가 있습니다. 거기 문제 1번부터 보시면 이제 문제 사이즈가 만만치 않죠. 그 문제들이 특히 재고자산 챕터 요쪽 문제들은 제가 내용을 좀 많이 심화해서 넣어놨어요. 2차 수준에 부합하도록. 이거 그냥 2차생들한테 풀어보라고 해도 정답률이 그렇게 높은 문제들이 아닙니다. 굉장한 종합 문제고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얘는 재고자산 챕터부터 나올 요 계산 문제들 있죠. 얘는 꼭 강의랑 함께 좀 이용을 해주세요. 특히 재고자산 챕터 여기만큼은. 알겠지? 이게 문제집이 얇아요. 객관식 제목에 들 문제집이 얇은데 얇다고 할 수 없나 이제? 좀 많이 두꺼워져가지고 한 440페이지 정도 되죠. 근데 이제 여러분 웬만한 고시에서 한 과목을 440페이지 안에 있는 문제로 다 커버가 된다라고 하면, 물론 이게 다 커버가 되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굉장히 얇은 문제집인 거잖아. 그죠? 근데 이게 왜 얇냐면 제가 문제집을 좀 얇게 약간 착시효까지 그거를 좀 주기 위해서, 두꺼우면 여러분이 마음에 부담을 느낄 거니까 착시효과를 좀 주기 위해서 요거를, 말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OX화 해가지고 짐을 다 쪼개가지고 OX화 해가지고 앞에 이론형 문제 OX 문제로 넣어놨고요. 계산 문제는 뭐 기초적인 두 문제 있지, 이런 거를 막 두 문제를 한 문제로 합치고, 그리고 몇 가지 주제를 더 얹어가지고 종합 문제 위주로 실어놨어요. 종합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객관식 책에 한 두 문제 정도 푸는 사이즈가 이 문제집의 평균 정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문제집이 꽤나 어려운 편이고 2025년도 1차 시험이 좀 어려웠잖아요. 그때 이제 시험 본 친구들이 연락을 많이 해줬는데 요거 보고 많이 붙었다고. 그래서 뭐 커버리지나 응용력이나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더할 나위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제 강의 따라오시던 분들 중에서 가끔 이런 질문 하시는 분이 요새 좀 많아가지고 뭐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기본 강의 들으면 그 다음에 뭘 들어야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던데 제 커리큘럼은 다른 선생님들 강의는 제가 언급할 게 아니고, 다른 선생님들은 뭐 중간에 심화 강의도 있고 동차 강의, 유예 강의 이렇게 있죠. 저는 기본 강의 하고 나서 심화 강의 용으로, 그리고면서 객관식 용으로 요 문제집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번에 이제 구색 맞추기용으로 제 강의가 유예 강의 촬영하면 그 중에 일부 문제 떼고 심화 강의로 올라갈 거예요. 근데 굳이 그걸 듣고 객관식을 돌아오실 필요는 없고, 기본 강의 들으신 분들이라면 바로 이 강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 문제집 자체가, 객관식 제목에 드릴 문제집 자체가 애초에 어떤 의도로 기획된 문제집이냐면, 제가 공부할 때 보니까 공부를 좀 오래 했고 그래서 실력이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정리가 안 돼가지고 합격을 못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마지막에 이렇게 모아주는 게 필요하잖아. 이렇게 모아주려면 문제수가 적어야 돼. 그죠? 문제수가 적어야 같은 정보를 가지고 여러 문제를 풀고 여러 가지 응용을 해보고, 그래야 이제 머릿속에 더 남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풀게 되면 머리가 좀 혼잡해지잖아. 그리고 같은 정보를 가지고 여러 문제를, 여러 주제를 커버할 수 있다라고 하면 한 문제만 풀어도 다 커버가 되는 거니까, 그게 이제 장수생을 위한, 한 군데 모아주기 위한 그런 공부법이지. 그죠? 그런 목적으로 이 문제집을 냈고, 그리고 이 문제집은 애초에 기획된 의도가 그 공부 오래 했는데 1차를 못 붙은 분들, 그리고 유예 안타깝게 떨어져서 1차를 다시 봐야 하는 분들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 이 문제집만 풀어도 2차 커버리지까지 어느 정도 아주 약간은 커버하면서, 그러면서 1차는 충분히 한 100% 이상 120%까지 커버할 수 있다
라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 좀 어려운 문제를 구성해 놓은 그런 문제집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타겟팅 자체가 공부를 조금 한 2년 이상 하신 분들, 그리고 유탈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문제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제가 맨날 이렇게 공부를 하고 다니니까 어, 이게 좀 너무 만약한 책이 돼버리더라고. 이제 초시생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이 책을 접할 때 좀 이제 껄끄러움을 좀 느끼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게 제가 강의 때 설명을 충분히 해드릴 거기 때문에 강의랑 함께 이용하시면 문제집이 어렵더라도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잖아요. 강의가 뭐 어려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게 강의니까, 그런 게 필요 없다면 그냥 문제집만 보면 되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강의를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기본 강의 들으셨으면 제 커리큘럼상은 그냥 바로 객관식 문제집 요거 푸는 객관식 점액의 요 강의를 들으시면 된다. 그 다음에는 이제 1차 합격할 때까지 요 객관식 점액에 들을 책만 계속 돌돌하시면 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 주시면 되고, 최소한 한 7번 정도 봤다라고 하면 뭐 정부에게 한 3문제 맞추고, 그리고 원가 회계 한 5문제 정도 맞춘다라는 가정을 하면 요 객관식 점액이 한 7번 정도 본 사람은 120점 정도 충분히 나올 수 있게 문제집을 구성해 놨습니다. 알겠죠? 열심히 보시고, 그리고 요게 이제 제가 그 공부 방법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첫 시간이니까 좀 해드릴 건데, 여러분 그 유예생들도 그렇고 1차생들도 그렇고 이런 거 얘기를 많이 해요. 공회전 요거 무섭죠? 공부를 계속하고 있는데 문제집을 여러 번째 푸니까 문제가 외워져서 내가 외워서 푸는 건지 아니면은 문제를 진짜 풀고 있는 건지 이게 헷갈린다. 그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내가 이 문제를 보니까 답이 떠올라.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봤으면 그럴 수 있어. 답이 떠오르는 건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답이 떠오르는데 문제에 어느 위치에 어떤 자료가 있는지를 내가 다 알고 있어서 그 자료를 바로 쏙쏙쏙쏙 찾아내서 푼다 라고 하면 한 반쯤 공회전이에요. 반쯤 공회전. 그리고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알더라도 문제를 처음부터 읽으면서 어느 자료가 필요한지 처음부터 찾아가면서 문제를 푼다라고 하면 공회전이 아니야. 알겠지?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를 먼저 파악하고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를 먼저 떠올리고 그 다음에 이런 자료들이 문제에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가를 머릿속에서 찾아가는 게 아니라 문제를 처음부터 읽으면서 정독하면서 혹은 스캔하면서 이쯤에 있구나 요거를 파악해가면서 거기 내가 눈으로 직접 확인한 자료 가지고 문제를 푼다라고 하면 공회전이 아닌 겁니다. 알겠죠? 반면에 완벽한 공회전은 뭐예요? 그거는 머릿속에서 답도 떠오르고 필요한 자료들의 숫자도 떠올라. 머릿속에 있는 숫자 가지고 문제를 풀면 걔는 공회전인 겁니다. 그러니까 답이 기억난다. 그리고 문제풀이 하는 그 방식 자체가 기억난다라고 해서 반복 학습을 하실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니고, 똑같이 자료를 찾아가면서 문제를 풀 수 있다면 그거는 공회전이 아닌 겁니다. 공회전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강의를 이제 시작하면서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려운 문제 나온다고 너무 멘붕하지 마시고 애초에 어려운 문제로 구성한 그런 책입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자, 객관식 점액의 책은 잠깐 덮어두시고 점액의 요약으로 오시죠. 자, 5페이지 보시면요. 5페이지 보시면 개념책의 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로마자 1번 보시면 개념책의 위상 나와 있어요. 개념책이 어떠한 내용도 회계기준이나 회계기준의 요구사항에 우선하지 아니한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회계기준과 개념체계가 겹치면 그러면 회계기준이 우선 적용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개념체계에서는 재무제표 종류 중에서 포괄손익계산서란 명칭을 쓰지 않고 재무성과표라는 말을 쓰고 있어. 근데 이제 챕터 2에서 나오는 재무제표 표시 있죠. 그쪽 기준서 가보시면 포괄손익계산서라는 명칭을 쓰고 있기 때문에 두 개가 상충하면 뭐가 우선 적용되는 거예요? 개별 기준서가 우선 적용되는 거니까 포괄손익계산서라는 명칭을 쓰게 되는 겁니다. 다른 데에서도 다 마찬가지고. 자, 로마자 2번 보시면 질적 특성이 있는데, 이 질적 특성이라는 것은 정보가 이용자 입장에서 유용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속성을 말하는 거죠. 근본적 질적 특성은 두 가지가 있어요. 목적적 합성과 표현의 충실성. 뭐 앞글자만 따서 목표라고 외우시면 되는데, 목표만 외우는 게 아니고 목, 예, 확, 중, 표, 완, 중, 오 이렇게 다 구성 내용까지 다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이 상세한 내용은 아래쪽에 있는데 주석 쪽에 적혀 있는데, 일단 목적 적합성과 표현의 충실성 요 두 가지
다 충족해야만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둘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은 정보는 유용한 정보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아래쪽 보시면 목적 적합성과 표현의 충실성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에 재무제표에 인식한다라고 했죠. 이게 개념체계의 인식 요건이에요. 근데 개별 기준서의 인식 요건은 또 요거랑 달라. 필기를 해보자면 기준서에서는 개별 자산부채 기준서에서 인식 요건은 DBM이에요. D 플러스 B 플러스 M. D는 뭐예요? 정의를 충족하면서 미래 경제적 효익의 베니핏이죠. 효익의 유입 또는 유출에 있고, 아이고 제가 얼굴이 좀 커요. 얼굴로 가리고 있었는데, 예. 그리고 신뢰성 있는 측정. 이게 가능할 때 재무제표에 인식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기준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인식 기준은 DBM이야. 요 세 가지를 다 충족할 때 자산이나 부채를 재무제표에 인식하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수익 비용을 같이 인식하는 거죠. 근데 기준서상은 목표를 모두 충족할 경우에 재무제표에 인식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뭐가 우선 적용돼야겠어요? 개별 기준서에서 말하는 요게 우선 적용돼야 되지. 요거를 우선 적용한다. DBM을 가지고 요거 대표적으로 적용되는 데가 어디냐면 뒤쪽에서 충당부채, 요쪽에서 DBM을 인식하면 DBM을 충족하면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거고, 아니면 우발부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적적 합성과 표현의 충실성, 얘는 말문제 대비용으로 개념 체계에서만 나오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